수업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가 간의 요소 이동 모형이에요. 지금까지는 국가 간의 요소 이동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부터 이제 국가 간의 요소 이동이 있는 모형을 보자. 그리고 조금 빨리 끝나면 뒤에 관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96페이지, 196페이지 국가 간의 노동의 이동부터 좀 볼 텐데 거기 노동의 이동의 경제적 효과의 첫 번째 재화는 하나뿐이다. 밑줄. 두 번째 생산 요소가 노동, 토지 두 요소가 있는 경제를 생각해 보자. 토지하고 노동이 있다네요. 생산함수가 신고전파 생산함수라면 밑줄 봅시다. 노동의 한계 생산물은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을 적용할 거니까 한계 생산물은 우하향한다. 노동 투입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생산량의 증가분은 감소한다는 얘기죠. 오른쪽에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노동 고용량이 지금 L1만큼 노동이 고용이 되고 그 고용된 노동에 대해서 임금을 W1만큼 임금을 준다면 W1, L1은 뭐예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지대의 총액이라고 보는 것은 뭘 가정했기 때문이죠? MPL은 생산함수, 산출량을 미분한 것이고 산출량을 다 민면적을 다 적분하면 뭐라고요? 그 밑에 MPL 이를 적분하면 뭐라고? 산출량이 된다는 거죠. 역으로. 그래서 그 지대 총액과 임금 총액으로 다 이게 합친 것이 총 산출량이 됩니다. 총 산출량, MPL의 민면적. 총 산출량을 노동자의 소득과 누구의 토지 소유자의 소득으로 나눠줬을 때 완전히 분배된다는 완전 분배 정리를 가정하지 않으면 거기 임금 총액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위에를 지대 총액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거기다 완전 분배 정리 정해두고 완전 분배 정리. 완전 분배 정리는 1차 동차 생산함수의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것을 클라크 윅스티드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클라크 윅스티드의 분배 정리에 따르면 1차 동차 생산함수 CRS 생산함수의 경우에 생산 요소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소득으로 가져간다면 생산 요소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소득으로 가져간다면 노동자는 MPL은 노동 한 단위가 생산에 기여한 부분이고 노동은 L 단위가 고용이 되고 예컨대 여기는 이제 토지라 그랬으니까요. 굳이 토지를 T라는 기호를 쓰면 MP, T, 토지 생산성 이렇게 한번 써보면 이 토지 한 단위가 생산에 기여한 부분이고 요게 토지가 T 단위 생산에 투입이 됐다고 한다면 이 전체의 생산량은 생산 요소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기여분 만큼 요 소득으로 분배가 된다면 얘는 노동자는 노동 생산성만큼 임금을 가져가고요. 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 생산성만큼 요소로 보수로 받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게 지대가 되겠죠. 요거에 기초해서 지대가 이거에 기초해서 임금이 주어진다고 하면 산출량, 총 생산량 이것과 항상 같다 이거예요. 과부족이 없어. 부족한 것도 없고 넘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총 산출량과 생산 요소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소득으로 가져갔을 때 항상 이게 일치한다. 언제? 1차 동차 CRS 생산함수의 경우에 그렇다 이것이에요. 이게 완전 분배 정리다. 그런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위에가 지대 총액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도 특정 요소 모형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197페이지에 거기 이제 생산 기술은 같지만 밑줄 긋시다. 노동과 토지 비율이 다른 두 나라가 있다고 하자. 노동 부존량이 더 적은 자국은 한국이라고 봤고 노동 부존량이 더 많은 외국은 중국이라.
자, 그 뒤에 그래프에 관한 것인데요. 그래프를 바로 넘겨가서 그냥 봅시다. 다 한번 읽어봤죠? 앞쪽. 그 그림 8-1을 좀 보시면 왼쪽의 원점은 한국의 원점입니다. OK라고 OK. 좋죠? OK. 중국은 OC. 중국의 원점이고요. 왼쪽은 한국의 원점, 중국의 원점은 OC. 이렇게 오스타로 되어 있는 거요. 자, L1 찾아보세요. L1. OK에서 L1까지 여기가 한국에 부존된 노동량이고요. 그 다음에 L1부터 오스타까지, OC까지 중국의 노동의 부존량이다. 중국이 훨씬 더 많고 한국은 적은 노동이 있죠. 그러면 한국이 적은 노동이니까 노동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존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동의 한계 생산은 떨어질 거니까 중국이 낮고 한국은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L1 수준에서 거기 B까지 화살표를 하고요. L1 수준에서 C까지 화살표를 하면 L1에서 C까지는 중국의 노동의 한계 생산이고요. 그 다음에 L1에서 B까지는 한국의 노동의 한계 생산이죠. 그 MPL에다 그렇게 써놔요. 한국의 노동의 한계 생산. MPL 스타는 중국이 거고요. 중국. 자, 그 MPL과 노동의 한계 생산과 뭐가 일치한 상태에서 요소 고용이 이루어져요? 임금이 일치한 상태에서. MPL과 어떤 임금이요? 실질임금. 실질임금 일치한 상태에서 노동의 최저 고용이 이루어지니까 거기 MPL은 뭐라고 써야 된다고 지난번에 했는데 특정 요소 모형에서 한국의 레이버에 대한 수요. 한국의 노동에 대한 수요. 레이버 디맨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MPL 스타는요, 중국의 노동에 대한 수요, 레이버 디맨드 곡선이다. 그래서 L1 수준에서 지금 B점 한번 찾아봐. B점, 거기가 한국의 노동의 한계 생산이기 때문에 수평의 점선을 쭉 수직축으로 보내면, 수평의 점선을 수직축으로 B점에서 쭉 보내면 한국으로 보내야겠죠? 쭉 보내면 그게 한국의 최초의 임금 수준이 되겠죠? 두 번째, 그 C점에서 우측으로 쭉 점선을 보내서 만나는 점에서 중국의 임금 수준이 되겠죠? WC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임금 수준이야. 처음에는 한국에는 적은 노동이, 그리고 높은 임금이, 중국에는 많은 노동이, 낮은 임금이 처음에 이렇게 임금 격차가 있겠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1번 최초에는 임금 격차가 있는데요. 임금 격차가 왜 생겨요? 생산성의 차이가 있으니까. 노동 부존량의 차이가 있으니까. 임금 격차가 생겼어. 그런데 중국과 한국의 노동시장이 통합이 된다면, 그 말은 단일한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단일한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면 노동자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더 높은 임금을 보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을 하겠죠.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A점 찾아봐요. A점에서 수평의 점선을 쭉 양쪽으로 보내서 그게 이제 하나의 시장이 되면 임금 수준이 같아지겠죠. 한국의 임금에서 아래로 화살표를, 중국의 임금에서 위로 화살표를, 그래서 임금 수준이 같아지는 것을 표현해 보세요. 자, 거기서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밑에 바로 그래프 밑에 일단 결론을 좀 보고, 노동의 국가 간의 이동으로 양국의 임금 수준은 같아진다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세계 전체 생산량은 그만큼 증가하는데, ABC만큼, 삼각형 면적만큼 증가하는데, 이 중에 한국의 국민소득은, 중국의 국민소득은 이렇게 둘 다 는다고 그랬는데, 그 자세한 설명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좀 봅시다. 세 번째 줄에 국가 간의 노동의 이동의 효과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밑줄,
양국의 임금 수준이 수렴한다. 높았던 한국 임금 떨어지고 낮았던 중국 임금 올라간다. 둘째 밑줄, 세계 전체 생산량이 증가한다. 거기다 별표를 하세요. 세계 전체 생산량이 증가해요. 물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때문에 그렇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지만 노동의 유입으로 한국의 생산량은 L1, L2, AB 한번 보세요. L1, L2, AB 거기에 표시를 다시 한번 해봐요. 연필로. L1, L2, AB 요만큼 한국의 생산량은 늘고요. 그 다음에 노동의 유출로 중국의 생산량은 L1, L2, AC 다시 한번 표시를 해봐요. 이 생산량은 이만큼 감소한다. 따라서 증가한 세계 전체 증가한 생산량은 한국의 생산량 증가분에서 중국의 생산량 감소분을 빼버리니까 그만큼 차이가 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래서 거기 밑줄 보세요. 한국에서 증가한 면적이 중국에서 감소한 면적보다 ABC만큼 크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국가 간의 임금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동할 수 없었을 때보다 효율적인 노동의 이동,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 이것 때문에 세계 전체 생산량이 증가함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2번이 중요하고, 둘째가, 세 번째는 이 노동의 이동으로 한국과 중국 국민 소득이 모두 증가한다고 했는데요. 중국으로부터 L1, L2만큼 노동이 한국으로 유입되면 밑줄 긋시다. 노동이 유입돼서 나타나는 것이 한국의 생산량 증가분 아까 봤던 거예요. L1, L2, AB. 이 중에 L1, L2, AD는 한번 찾아보세요. L1, L2, AD. 임금이 균형 임금으로 수렴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각형의 면적은, 그 사각형 방금 면적 다시 한번 써보세요. L1, L2, AD 이 면적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옮겨온 노동자들이 갖는 보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밑줄 긋고 L1, L2, AD는 중국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임금 총액이다. 나머지 ABD는 한국의 국민소득 증가분이다. 그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노동자들에게 지불하고 남는 게 있잖아요. 그 남는 게 ABD잖아요. 그 위쪽에 빗금을 한번 쳐봐요. 그 위쪽에 삼각형. 그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 한국에게 돌아가. 한국의 국민소득 증가분이고, 한국에서 일하는 그 중국 노동자 밑줄. 중국 노동자. 이 소득 전액을 중국으로 만약에 송금한다라고 가정하면 중국은 노동의 해외 유출로 감소한 생산량이 L1, L2, AC 한번 다시 봐요. L1, L2, AC 그만큼 생산량이 감소했는데 중국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가서 벌어들인 것을 보면 그 사각형의 면적이니까 그 ADC 그 삼각형만큼 중국도 남는 장사를 한 거죠.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남는 거죠. 그래서 거기 L1, L2, AD의 소득을 얻음으로 국민 소득이 ACD만큼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노동의 이동으로 증가한 생산량 총 ABC 중에 위의 면적은 한국의 국민소득 증가분으로, 그 다음에 아래쪽은 중국의 국민소득 증가분으로 두 나라 모두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정리를 잘 해놨죠? 넷째, 노동의 이동으로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는 건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노동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한국의 노동자들은 밑줄 그어요. 한국의 노동자들은 왜 임금이 떨어진다고요? 왜 임금 떨어져요? 노동자들이 많아지니까,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그에 기초해서 임금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국의 노동자들은 밑줄 그어놓고 임금 떨어지는 이유는 NPL 하락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노동자들은 과거보다 임금이 상승하는데 왜? 중국에서 노동자들이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한국의 토지 소유자의 보수는 올라간다. 왜? 왜요? 토지 한 단위와 결합되는 노동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토지 생산성이 올라가니까요.
NPT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중국의 토지 소유자들은 왜 보수가 내려가요? 노동자들이 빠져나가 버려서 토지 한 단위에 결합되는 노동이 작아지니까, 토지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소의 이동과 무역. 국가 간의 요소 이동과 재화의 이동 사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이것도 중요한데요. 생산 요소의 이동이 허용되면, 거기다 밑줄. 생산 요소의 국가 간의 이동이 허용이 되면 항상 뭐든지 그렇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해요. 요소 가격이. 궁극적으로는 양국의 요소 가격이 같아진다. 방금 봤죠? 임금 같아진다고. 그러면 양국의 요소 가격이 같아지면,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다 별표. 요소 가격이 같아지면 두 국가의 가격 차이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무역 자체가 발생하지 않죠. 우리가 핵시올린에서 얘기했잖아요.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제를 값싸게 생산하니까 교역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제를 값싸게 생산하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결국은 가격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요소 가격이 같아져 버리면 가격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 즉 생산 요소의 이동이 허용되면 재화 무역이 사라져 버린다. 어떤 경우에 완벽하게 이동하면 이 말입니다. 이처럼 생산 요소의 이동은 재화의 이동을 대체한다. 밑줄 그어놓고, 생산 요소의 이동이 뭘 대체해버려요? 재화의 이동을 대체해버려. 그 다음 단락은 이제 반대로 써놨습니다. 재화의 이동이 생산 요소의 이동을 완전히 대체해버린다. 뭐 이렇게 써져 있어. 그게 우리가 핵시올린이야. 그 다른 한편으로 국가 간의 재화의 이동이 자유롭다면 밑줄? 요소 이동이 사라져버린다.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에 따르면 밑줄 그으세요. 두 나라의 요소는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같아진다는데 가격이, 생산 요소가 가격이 같아져 버리면 임금이 똑같은데 뭐하러 노동이 얼마 가겠어요? 임대료가 똑같은데 뭐하러 얼마 가냐고요. 그래서 생산 요소가 다른 국가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 국가 간의 무역을 통해서 재화가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 생산 요소 이동도 나타나지 않아서, 거기 밑줄 그으세요.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은 생산 요소의 국가 간의 이동을 대체한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국가 간의 자본의 이동 중에 하나는 포트폴리오 증권 투자가 있고 하나는 직접 투자가 있는데, 직접 투자가 무역을 대체하냐 무역을 보완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중요한 쟁점으로 나온다고요. 그것도 뭐죠? 국가 간의 자본의 이동, 요소 이동이야 결국은. 요소 이동이 완벽하게 자유로우면 뭘 대체해 버린다고? 무역을, 재화 이동을 대체해 버린다고요. 그게 이제 원칙인데 항상 현실은 그런 힘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게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유무역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동그라미, 현실적으로는 어떠냐? 국가 간의 요소 가격이 같아지지 않습니다. 요소 가격이 비슷해지기는 하죠. 그런데 완전히 같아지진 않아. 그래서 생산 요소의 국가 간의 이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가 간의 자유로운 요소의 이동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무역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뭐냐? 밑줄. 첫째,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양국의 요소 부존도가 같아지면 비교 우위 무역은 없어지지만, 비교 우위 무역이 뭐라 했어요? 어제? 그제 산업 간무역 없어지지만 규모의 경제에 근거한 산업 내 무역은 여전히 가능하다. 두 번째, 국가 간의 생산 요소의 이동이 허용되더라도 모든 생산 요소가 이동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장벽을 허물었다고 해가지고 다 이동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토지 이동할 수 없죠. 천연자원도 이동이 상당 부분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천연자원, 석유 이런 것들은 더 이동성이 높아지겠지만, 이런 이동 불가능한 요소들 때문에 요소 부존도의 차이에 의한 비교의 무역이 여전히 발생하게 된다. 자, 그래서 거기다 별표.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의 예측과는 달리 자유무역이 확대돼도 임금 균등화되지 않고 있다. 현실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동의 질이 다르다 이것입니다. 같은 노동이어야 같은 노동 생산성을 갖게 되고, 같은 노동 생산성이어야 임금이 같아질 텐데,
뭐 하나는 숙련 노동이고 비숙련 노동이면 그 임금이 같아지겠어요? 두 번째, 생산 기술의 국가 간의 차이 때문이다. 이런 기술 격차가 있게 되면 이건 다 누가 포커스를 맞춘 측면인가요? 리카도가 국가 간의 생산 기술의 격차, 노동 생산성의 차이 있다고 말해서 리카도 모형에서는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뭐 완전 특화라든가 이런 완전 단점에도 불구하고 리카도 모형의 이 인사이트가 중요한 것이죠. 노동의 질, 생산 기술의 국가 간의 차이 여전히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이걸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많이 들어와 있죠. 전철 같은 데 타면 많아. 이제 뭐 글로벌 세계는 하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 나가서 초창기에 많은 서름을 받았는데 뭐 김치 냄새 난다고 서름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조금 아무래도 뭐 익숙하지는 않지만 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림동에도 많이 들어와 있대네. 우리나라는 91년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법적으로 허용됐다. 밑줄. 91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뭐 예전에 불법 체류자의 문제가 뭐 심각했는데 고용 허가제 이후에 불법 체류자의 문제는 조금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고용 허가제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 필리핀에서 100명의 노동자들이 들어왔는데 거의 99%가 대졸자야. 필리핀에서. 그리고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왜 잘할까요? 그만큼 숙련도가 낮지 않은 노동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대우를 못 받는 거지 자국에서는 굉장히 숙련 노동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와서 3D 업종에 이렇게 많이 고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생산성을 따져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그 생산성에 비해서 낮지 않다는 것이에요. 점점점 이게 많이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201페이지 좀 보시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합법적 취업자, 뭐 불법 체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면 밑줄 노동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임금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하죠.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면서 한국에서 단순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 완화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대해서 거기 밑줄 한국 노동조합의 반발은 거의 없다. 왜 그러냐?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노동 생산성 떨어져 버리고 임금 떨어지는데 노조가 반발을 해야지 왜 반발 안 하냐? 그 이유는 노동조합원들의 취업 영역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 영역이 중복되지 않는다. 사실은 그다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강한 노조가 있는 곳은 다 어디예요? 굉장히 임금 수준이 높은 뭐 철도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굉장히 높은 고임금을 받고 있는데 뭐 심지어는 뭐 신문에서는 뭐 귀족 노조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가끔. 그래서 취업 영역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노동조합들의 취업 영역과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영역이 중복되지 않는다. 두 번째, 노동의 질에도 차이가 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중소기업에게 취업한다. 한국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대기업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뭐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나라 고용허가제로 데려오면서 어떤 장점들이 있겠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고용허가제가 어떤 장점들이 있겠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말 원하는 노동자들을 선택할 수 있고 노동자들도 정말 필요로 하는 잡을 선택할 수 있어서 이 잡 매치를 법적으로 원활하게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취업박람회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부가 법으로서 그걸 허용함으로써 필요한 일자리 그리고 필요한 노동자 쉽게 매치시켜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202페이지 가보시면 국제자본의 이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뭐 잘 돼 있는 부분은 잘 돼 있고 또 뭐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그 첫 번째 줄에 자본의 이동은 노동의 이동보다 훨씬 자유롭다. 어떻게 이동하냐? 거기 대부와 차입의 형태로. 그 자본의 이동은 경영권을 갖느냐 마느냐, 경영권의 융합 여부에 따라서 밑줄 국제 포트폴리오 투자하고 해외 직접 투자로 구분된다. 국제 포트폴리오 투자는 거의 경영권과 관계없다, 밑줄. 주식 채권 투자다, 간접 투자다. 직접 투자는 경영권을 수반한다, 밑줄. 공장재, 자본재, 토지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해외 투자를 보통 얘기하고, 해외 직접 투자는 일반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을 인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전자를 그린필드, 뭐 FDI, 브라운필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뒷게는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 단락에 실제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들마다 뭐 비율 얘기도 하고 있고요. 거기 보시면 미국 통계청은 외국인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매입하면 경영권을 가진다고 보고 이걸 직접 투자로 분류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 포트폴리오 투자의 동기는 첫 번째 밑줄 그어놓으세요. 해외에서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본이 이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줄에. 그 다음 단락의 마지막 줄에 보면 자본은 반드시 수익률이 낮은 국가에서 그러면 높은 국가로 이동하냐? 그렇지 않는데 그걸 교차 투자라고 한다. 교차 투자. 수익률만 보고 나타난다면 자본의 이동이 한 방향으로 나타나야 되죠. 항상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그런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기도 하는데 그걸 교차 투자라고 한다. 왜 교차 투자가 나타나냐? 수익률 말고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인 또 하나가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위험 분산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읽을 필요 없고, 그 다음 해외 직접 투자의 동기에 보면 다국적 기업의 체크를 좀 해두시고, 두 국가 이상의 자회사를 갖고 있고 국제 경영을 하는 기업이다. 다국적 기업이 발생하는 이유 다음 단락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밑줄. 자국에서 직접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보다는 그 나라의 자회사를 설립해서 생산하는 게 더 이득이 크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그걸 입지의 문제라고 한다. 첫 번째 밑줄. 입지의 문제. 왜 외국에서 생산하는 게 더 유리하냐? 우리나라에 생산해서 수출하지. 먼저 노동 집약제를 생산하는 기업은 뭐가 많이 필요해요? 노동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임금이 싼 곳에 중국이나 동남아에 자회사를 설립하면 훨씬 낮은 임금으로 저렴하게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뭘 줄일 수 있다?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물건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면 뭘 통과를 해야 돼?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운송비 전략, 관세 장벽 회피, 거기다 밑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가면 둘째 있습니다. 외국인 다른 기업에 위탁 생산하는 것보다 위탁 생산, 아웃소싱 이 말이에요. 직접 자회사를 설립해서 생산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기 때문인데 그걸 내부화라고 부른다. 내부화. 입지의 문제, 내부화의 문제. 적어도 두 가지 단어는, 두 가지 목차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게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찰스 킨들버거의 독점적 우위론, 그 다음에 내부화 이론, 뭐 여러 가지 이제 김인주저를 보면 이렇게 분류를 세분화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남중현 선생님 책을 봐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부분은 좀 많이 보충이 필요로 합니다. 일단 내부화라는 것은 뭐냐? 밑줄 그어놓으세요. 원자재나 중과재, 기술 등을 거기 핵심은 뭐예요? 시장 거래에 의존하지 않고 외국에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기업 내부 거래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뭐라고? 기본적으로 수출 수입을 하게 되면
현대자동차가 본사가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한다고 하면 그 수입할 때 그 이유는 어디로 가버려요?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 버리죠. 이게 이제 시장 간 거래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회사를 미국에 하나 설립해서 거기서 부품을 생산해서 가져온다면 이게 조직 내부 거래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내부화다. 그래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시장 거래가 싫기 때문에 조직 내부 거래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그 내부화에는 기술의 내부화와 수직적 통합에 의한 내부화가 있다. 기술의 내부화 밑줄. 모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을 외국 다른 회사의 라이센스 형태로 이전하지 않고 해외 자회사를 설립해서 직접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뭐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는 그 뒤에 나와 있으면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수직적 통합에 의한 내부화. 부품 기업과 최종재 기업을 하나의 회사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금 얘기했어요. 제가 현대자동차 모든 부품을 다 직접 생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국내에서. 그래서 최종 완성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품들을 외국에 직접 자회사를 설립해서 만들어낸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수직적 통합이다. 거기 원자재나 중간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쓴다는 것이에요. 밑에서 네 번째 줄을 가면 개도국 자연자원에 대한 선진국의 직접 투자는 보통 여기에 해당한다. 현대자동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해외 직접 투자의 변화. 205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세 번째 줄에 해외 직접 투자는 투자 유입국보다는 투자국의 여건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직접 투자 규모가 크냐 작냐 이거는 투자 유입국보다는 투자국의 여건이 좋냐 나쁘냐 이게 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투자국 경기가 나쁘면 밑줄 투자할 자본 여력이 없는데 뭔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 국가들이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개도국에 대한 투자가 또는 다른 선진국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가 총액이 크게 줄었다. 물론 투자 대상국 경기 나쁘면 리스크도 큰데 거기다 누가 투자를 하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라고 실증 자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의 유입과 유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97년 이후에 2000년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 국내 유입액은 급속히 증가했다. 97년은 외환 위기이고요. 외환 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직접 투자, 우리나라가 지금 그때 법을 바꿔서 왜요? 자본이 급속도로 해외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자본 도피 현상이 나타나니까 어떻게든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국내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게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는 게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외자 유치에 필요해서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고, 또 거기 밑줄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외국인에게 상당 부분 매도가 됐죠. 그래서 알짜배기 기업들을 많이 외국에 넘겨줬었죠. 그때 갖고 있다가 엄청난 차익을 보고 먹튀 논란도 많이 있었죠. 론스타 기억나시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잠안 올 때 한번 읽어보시고, 다 필요 없겠습니다. 정책론을 좀 가면 9장의 관세 수량 할당 및 비관세 정책 221페이지 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관세란 밑줄 관세,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 또는 징수금이다.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통 쓰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수출 관세도 있기 때문에 그 수입 관세라는 것은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고 엑스포트 터리프 수출 관세는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다. 물론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 관세를 의미하지만 브라질의 커피 수출 관세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관세예요. 러시아의 목재, 천연자원 다 수출 관세를 부과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 수출 관세도 있어요. 사실은 관세는 부과되는 방식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부과되고 뭐 다 알 거예요. 세금 일단 가격의 일정 비율이면 종가세고 그 다음에 수량의 일정 한 단위당 세금을 매기면 종량세고 뭐 다 알 거 일반 조세하고 똑같습니다. 223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한국에서 와인 가격은 왜 비싸냐? 한번 읽어보세요. 칠레산 와인 먹어봤어요? 슈퍼마켓에 엄청 많다는데 맛있어요? 별로 맛없어요? 뭐, 싸면 맛없죠. 슈퍼에서 파는데 뭐 얼마나 맛있겠어. 거기 그 관세 생산 소비 후생 효과. 그런데요, 보통은 정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때 미시경제학도 그렇고 무역론에서는 항상 가격 효과, 수량 효과, 후생 효과 이렇게 분석합니다. 가격, 수량, 후생. 그런데 여기는 생산 소비 후생 이랬네요. 사실은 생산 소비는 수량 측면이죠. 그리고 이 목차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격, 수량, 후생 이렇게 나와야 되고 가격,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어떻게 변하냐 이거는 균형 분석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 다음에 후생은 후생 분석 이렇게 해서 보통은 정부 정책 효과 분석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그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량과 소비량과 그리고 수입량이 어떻게 변하냐 이게 관세의 기본적인 수량 효과예요. 자 보시면 그 밑에 그래프에 PW 옆에 자유무역 쓰고요. 자유무역. 그 다음에 PD는 Domestic Market이에요. Domestic Market의 약자야 D가. 그래서 관세 후 국내 가격. 쓰세요. 관세 부과 후의 국내 가격. D는 뭐예요? 수입품에 대한 수요 곡선이죠. 공급 곡선이고 S는 국내 공급 곡선, 국내 수요 곡선인데 그 수평축으로 실선이 쫙 그려져 있는데요. 수평축 실선은 완전 탄력적인 여기 지금 수입제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수입 관세니까. 그래서 완전 탄력적인 국제 공급 곡선입니다. 뭐라고? 완전 탄력적인 국제 공급 곡선이라고. 왜 완전 탄력적이에요? 소국이니까 국제 시장에서 수입을 해도 아무런 가격 변화 없이 얼마든지 수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PW의 실선에다가 뭐라고 오른쪽에 써놓냐면 S스타 써놓고 S스타 국제공급 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관세 후에 거기다 터리프에 T자를 써놓으면 T 관세 부과 후에 국제공급 곡선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면 먼저 PW에서 PD로 화살표하고 그 옆에 가격 효과, 프라이스 이펙트. 관세를 부과하면 반드시 국내 가격은 상승합니다. 두 번째, 가격 상승에 따라서 생산량은 S1에서 S2로 화살표, 생산량은 증가하고요. 이 생산량은 수입 대체제 생산량이죠. 수입 경쟁제 생산량이죠. 소비량은요. D1에서 D2로 줄죠. 생산량은 증가하고 소비량은 감소한다. 국내 생산은 증가하고 국내 소비는 감소한다. 거기 생산량 증가의 부분에다가 생산 효과, 프로덕션 이펙트. 그 다음에 생산량 증가 부분을 다르게 표현하면 보호 효과, 프로텍션 이펙트.
관세 부과의 주 목적은 세금 거두려는 거죠? 아닙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수입 경쟁제 산업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방금 S1에서 S2로 화살표한 그 생산 효과가 관세 부과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격, 수량, 생산, 소비, 수입량 다 말씀드렸어요. 수입량은 그 원래 D1, S1에서 D2, S2로 수입량이 감소하죠. 수입량 감소 써놓고 소비자 균형점, 생산자 균형점 거기 지금 부분균형 분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대국의 일반균형, 부분균형 그 다음에 229페이지 잠깐 보세요. 그 다음에 소국의 일반균형 이렇게 나오는데 그 두 개를 우리가 같이 확인을 좀 잠깐만 해보면 후생특명만 잠깐만 보면 그렇게 써놓으세요. 그 옆에다가 프라이스 콘턴트 평면에 PQ 평면에 디맨드 커브가 바깥에 서플라이 커브가 안쪽에 이렇게 있어 국제시장의 공급 곡선이 자유무역 상태에서 공급 곡선이 있고 S스타 PW 월드 프라이스 가격 관세 후에는 국내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터리프 요게 PD인데요. 도메스틱 마켓 종가세냐 종량세냐 다르겠죠? PW에다가 플러스 T 이렇게 하면 종량, 수량 한 단위 한 단위 종량 관세가 되고 요 PW에다가 1 플러스 터리프 이렇게 비율로 부과를 하면 종가 관세가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 아무거나 안 하면 되고 가격은 반드시 올라가고 프라이스 이펙트 생산은 S1에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S2로 이 생산량이 증가하고 소비는 D1에서 요 D2로 소비량이 감소하고 이렇게 그래서 수입량은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수입량이 감소하고 요게 가격 효과 프라이스 이펙트, 퀀터티 이펙트, 수량 효과 후생은 A, B, C, D 이렇게 면적이 있고 A, B, C, D 이렇게 있고 후생은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 균형점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 이 크기에서요. 소비자 잉여 뭐예요?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 실제 지불 그래서 그 차이만큼 소비자 잉여다. 그래서 A, B, C, D 이게 요 점에서 요 점을 가면서 소비자 잉여가 이 크기에서 이 크기로 이렇게 컨슈머 서플러스는 마이너스 A, B, C, D 이렇게 후생이 감소하게 되고 생산자 균형점은 요 점에서 이 점으로 가면서 PS 플러스 A만큼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고 정부의 관세 수입은 터리프 관세 수입 요걸 T 이렇게 쓰기도 하고 G 가버먼트 정부 수입 이렇게 해서 G를 쓰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요 T 터리프 이거는 수입량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세금 붙었어요? 요만큼 세금 붙었으니까 C 면적 플러스 C 결과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소셜 서플러스 사회적 잉여라고 합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정부 관세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소셜 서플러스 이렇게 말하고 요거까지 포함을 해서 보통 소셜 웰페어 사회 후생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마이너스 BD가 되겠죠. 그래서 소국은 반드시 후생을 감소시키는데 관세는 하나는 어떤 부분에 여기 생산 부문에 또 하나는 소비 부문에 이렇게 생산 소비의 왜곡을 통해서 후생이 감소한다. 소국은 반드시 왜 그래? 수입을 했다면 요 면적만큼 수입을 하면 요 면적만큼 해외에 돈 주고 사오면 되는데 직접 생산을 하니까 요 면적만큼 생산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요 공급곡선의 밑면적이 뭐죠? 비용이죠. 그래서 요만큼 생산의 왜곡이 수입에서 뭘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수입에서 국내 생산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수입을 하면 요 비용밖에 안 든다는 것은 해외 생산자들이 생산 비용은 요것밖에 안 드는데 국내 생산자들은 생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생산자로 대체가 되는 거죠. 생산자가. 그래서 생산의 왜곡이라고 말하고, 여기는 뭐예요? 수입을 했다면 소비자들은 훨씬 더 많은 소비를 요거의 가격만 지불하고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소비하면 되는데, 이제 소비량이 이렇게 줄면서 요 전체가 소비자의 뭐가 준 거죠? 총 편익이. 응? 총 편익이 이만큼 준 거죠? 이게 여러분 수요 곡선이, 요 수요 곡선이 마지널 베너핏 곡선이잖아요. 요 마지널 베너핏. 순편익 곡선이기 때문에 요 각각 여기 요만큼의 소비가 줄면서 총 편익, 토탈 베너핏은 요만큼 줄어. 그런데 수입 금액은 이것밖에 안 줄기 때문에 소비의 왜곡을 통한 후생 감소분은 그만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가 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뒤에 224페이지 보면 후생 효과의 마이너스 BD 그게 체크를 해두고 후생 효과의 소국 이렇게 돼 있고요.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이 나라는 B 플러스 D만큼 후생이 감소하는데 사회적 순손실이라고 부르고요. 이 사회적 순손실, 이거를 B를 생산 왜곡으로 인한 손실, D를 소비 왜곡으로 인한 손실 이렇게 부른다. 왜 그러냐? 생산 왜곡으로 인한 손실은 자원을 비효율적인 수입 대체제 부분에서 배분해서 발생한 손실이고, 소비 왜곡은 수입재를 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이다. 이와 같이 소국에서 관세를 부과한 반대 후생 감소한다 밑줄. 자, 거기 이제 사중 손실 부분을 특히 조세 관세의 경우는 뭐라고 하나요? 초과 부담이다. 초과 부담. 실제로 소비자들이 세금 내는 거는 이것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후생은 훨씬 더 많이 감소해 버리잖아.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세금을 내는 부분, 조세 납부액을 초과하는 부담분, 이게 초과 부담, 익세스 버든이고, 조세나 관세나 이런 경우에만 초과 부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 위에 첫 줄에 관세 부과로 인해서 얼마만큼 수입이 줄어들 건가는 거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탄력성에 달려 있다 밑줄. 수요 공급 곡선의 탄력성에 따라서 수입량이 줄어드는 크기가 정해지는데, 수요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와 생산 증가의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수입도 많이 감소한다.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대국 보시면, 대국은 두 번째 줄에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밑줄 그세요. 대국이 수입을 안 하면 세계 수요가 감소하고 세계 시장의 수요 감소는 국제 가격을 떨어뜨린다 밑줄. 국제 시장 가격을 떨어뜨린다. 이거는 뭐에 관한 거죠? 수입재에 대한 거죠. 수입재 국제 시장 가격 하락이죠. 수입재 국제 시장 가격 하락. 자, 그래서 거기 대국의 경우는 그래프를 좀 보시면 PW에서 PD로 화살표하고, 관세를 붙이면 국내 시장 가격 상승하고요. 두 번째, 관세를 붙이면 국제 시장 가격은 PW에서 P1W로 떨어집니다. 관세의 크기는 그 전체를 의미합니다. 관세는 전체다. 그러면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시장 가격은 얼마나 올라갈지, 국제 시장 가격은 얼마나 떨어질지 예측을 해서 그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소비자 잉여 감소분은 뭐예요? A, B, C, D죠? 생산자 잉여 증가분은 A죠? 정부의 관세 수입 감소분은, 관세 수입은 C, E죠? 거기 박스를. 관세 수입은 C이다. 후생 부분은 뭐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있고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있고,
중간쯤에 점선을 쭉 표시를 해서 관세를 붙이면 이 PW의 가격이 국내 가격은 올라가고요. 국제 가격은 떨어진다. 국내 가격은 PD고 국제 가격은 뭐 P1W 이렇게 했는데 좀 좋지는 않습니다. 뭐 크루그만 책에는 요거를 국내 관세 부과 이후의 가격을 PT, 여기는 뭐 PT 스타 뭐 이런 식으로 쓰긴 하는데 하여튼 전체가 관세율이고요. 요 전체가 관세율이고 처음에 생산점은 여기, 소비점은 여기가 지금 D1, S1 여기다가 이제 관세 부과 후에는 여기에 생산량이 S2 그리고 소비는 여기가 D2 결과적으로 생산은 국내 생산은 증가하고 국내 소비는 감소하고 수입량도 감소하거든요. 후생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후생 부분이 A 영역, B 영역, C 영역, D 영역 똑같은데 여기가 E 영역이 있다. E 영역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컨슈머 서플러스 소비자 잉여는 요 균형점이 여기에서 여기로 가니까 요 소비자 잉여가 요렇게 A, B, C, D가 날아간다고 하는 게 뭐 똑같고요. 생산자 잉여도 생산자 균형점이 어디에서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기 때문에 요 생산자 잉여가 이 크기에서 이 크기로 증가한다. 플러스 A만큼. 그리고 여기 관세 수입은 관세는 국내 가격 올라가는 거, 국제 가격 뜨는 거 전체가 관세이기 때문에 요 면적 전체가 관세 수입이 된다. C 플러스 E 이게 관세 수입이고 결과적으로 소셜 웰페어 사회 후생은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 플러스 E 이렇게 돼서 대국의 경우는 여기 보니까 수입제 국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뭐라고? 수입제 국제 시장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TOT가 뭐였죠? P 임포트 수입제 가격분의 P 엑스포트 수출제 가격인데 뭐가 떨어져? 수입제 국제시장 가격이 떨어져요. 수입제 국제시장 가격이. 그러면 교육 조건은 개선된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이 교육 조건의 개선의 이익이 요 E 영역이고요. TOT 교육 조건 개선을 통한 이득이 이거를 terms of trade gain 이렇게 하는데요. terms of trade gain. 교육 조건 개선으로 인한 이득. 요거는요. 생산 소비의 왜곡. 생산 소비의 왜곡으로 인한 후생 손실 부분. 그래서 요 후생 손실 부분과 후생 증가 부분 어떤 게 크냐에 따라서 이게 전체적으로 소셜 웰페어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국은 관세를 부과하면 후생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쓰지 말고 교육 조건 개선 효과가 더 크면 후생은 증가하고 생산 소비의 왜곡 효과가 크면 후생은 감소한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게 224페이지 제일 밑에 체크를 해두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사회적 순손실, 교육 조건 개선으로 하는 이득 다 되어 있고 225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밑줄 긋읍시다. 대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면 대국 밑줄 관세 부과 수입제 국제시장 가격이 하락하지만 밑줄 그으세요. 왜 수입제 국제시장 가격이 하락하나요? 대국은 국제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시장의 수입제가 남아도니까 초과 공급 ES 써놔요. 국제시장의 수입제가 초과 공급 상태가 되니까
여기에 관세를 더한 국내 가격은 관세 부과 전보다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밑줄. 국내 가격은 관세 부과 전보다 상승한다. 밑줄 긋고요. 그게 상승하면 뭐 해? 국내 가격이 상승하면 뭘 해요? 생산을 더하죠. 국내 가격이 상승하면 뭐 해? 생산을 더하지. 이게 무슨 효과? 생산 효과. 무슨 효과? 보호 효과. 다시 말하면 관세의 주 목적인 프로텍션 이펙트, 보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거기 써나 관세 부과 전보다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이다 동그라미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무슨 효과가 있어요? 수입제 산업의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 부과 후에 수입제 국제시장 가격이 크게 떨어져 가지고 여기다 관세를 더한 국내 가격이 자유무역의 국제시장 가격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이걸 매칠러 효과 이렇게 써놨는데요. 보통은 매칠러 역설 이렇게 부릅니다. 매칠러 패러독스. 거기 국내 가격이 자유무역의 국제시장 가격보다 떨어진다, 낮아진다 거기다 밑줄 긋고, 그러면 국내 가격이 낮아지면 생산을 더 해요, 적게 해요? 적게 하죠. 어떤 재화를 적게 한다는 얘기예요? 수입 대체재 생산을 적게 생산한다는 거예요. 보호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수입 대체재 산업에 보호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매칠러 역설이다. 여러분 이걸 이제 오퍼컵으로 다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매칠러 효과가 있는 경우 그 다음 단락에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수입제 국내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관세 정책으로 뭐 할 수 없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없게 돼. 이 매칠러 효과는 이제 조건들인데요. 수요가 세계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경우, 그 나라 수요가 그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다. 밑줄. 세계 수요 감소가 가격을 크게 하락시킬 때 나타난다. 일단 상품 수요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경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비탄력적인 경우. 관세 부과를 통해서 국제시장에 뭘 줄여요? 수입량도 줄이고, 수입량을 줄였다는 건 수출량도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탄력적으로 반응을 해버리면 가격이 크게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비탄력적이어야 가격이 크게 변하고요. 국제시장 가격이 크게 떨어져야지 거기다 관세를 붙여도 국내 가격이 별로 안 올라가. 이해되시죠? 그래야 수입제 산업이 보호 효과가 없어져 버린다. 실효 보호 관세율. 실효 보호 관세는 일단 관세는 밑줄 그으세요. 수입제 국내 가격을 끌어올려 가지고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랬죠? 관세 세금 좀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부가 세금 더 거두려고 관세 붙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국내 생산자에 대한 보호 효과는 관세율의 크기로 평가한다. 그러나 관세율의 크기로만 보호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첫 번째, 밑줄 대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제 국제시장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 가격 상승률보다 관세율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낮아진다. 따라서 실질적인 보호 정도가 별로 크지 않을 수 있다. 언제? 대국이 관세 부과의 경우에. 둘째, 어떤 산업의 실질적인 보호 정도는 그 산업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관세를 붙였더니 실질적으로 그 산업의 부가가치가 늘어야 그 산업이 보호된 거죠. 그런데 관세 부과로 국내 가격이 재화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부가가치가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그 재화 생산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이 필요할 텐데 그게 실효 보호율이다. 관세 부과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은 명목 관세율이고요. 명목 관세율. 관세 부과 이후에 부가가치 변화율을 실효 보호 관세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실효 보호 관세율. 밑줄 긋읍시다. 부가가치 증가 여부는 최종제 관세와 중간제 관세 이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중간제 관세율이 낮을수록 밑줄
최종재 관세율이 높을수록 실효보호 관세율은 높아집니다. 뭐 이건 뭐 나중에 이제 뭐 이게 기출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계산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뭐 그런 거 안 나왔으니까. 일단 실효보호 관세율은 중간재에 원자재나 자본재가 해외에서 들어올 때 세금을 붙인단 말이죠. 그리고 최종재와에도 세금을 붙여. 그런데 중간재에다 많이 붙여야 된다고요? 최종재에다 많이 붙여야 된다고? 중간재는 값싸게 들어오도록 놔두고 최종재에 많이 붙여야 실질적인 그 산업의 보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227페이지에 이상에 의해서 중간재 관세율이 밑줄 낮으면 최종재보다 실효보호율은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는 오히려 실효보호율이 마이너스가 됨을 알 수 있다. 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떤 산업의 밑줄 그으세요. 실질적인 보호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중간재 관세율을 최종재 관세율보다 낮게 가져가면 된다. 그런 관세율을 뭐라고 하냐? 경사관세 구조라고 부른다. 원자재는 낮은 관세 부과하고 최종재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원자재는 많이 수입되도록 하는 것을 경사관세 구조라고 부르고, 그 경사관세 구조화에서는 실질적인 보호 정도는 명목 관세율보다 더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 이제 하게 될 것이고, 그 일반 균형 분석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어퍼커브 분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229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